우려했던 물가 상승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를 두고 지지층과 반대 진영 모두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나를 밟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뒤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폭행 영상 삭제 대가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중사가 체포됐습니다. 앞서 군은 피해자가 성추행에 반발하는 육성을 확보하고도 뭉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든 다른 약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미국 존슨앤드존슨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22명에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물가 걱정된다는 보도를 이미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코로나 때문에 풀어놓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결국 물가의 압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슬금슬금 물가가 오르더니 지난달에는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걸 견딜 만한 경제 체력이 아니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집세, 기름값, 먹거리 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 가게의 주름살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러다가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그동안 은행 대출 많이 낸 분들은 이중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오늘은 물가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집중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장바구니 물가부터 점검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주유소. 주변 최저가인데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기름을 넣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작업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영업이 되는데 기름값 따지다 보면 우리들 많이 이동을 못하고. 지난달 유가는 지난해보다 23% 급등했고 농축수산물도 12% 올랐습니다. 1년 전 5,000원대였던 계란 한 판 값은 조류독감 영향으로 1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작황부진으로 파가 130.5%, 마늘은 53%나 오르면서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계란도 작년보다 한 30% 정도 올랐는 것 같고 파도 진짜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진짜 장보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전월세 값도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인 1.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1년 만에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를 기저효과로 분석합니다. 지난해 2분기가 매우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어서 물가가 당분간 오름세, 그러니까 2%대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하지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보복 소비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통화당국은 결국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송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들어 3, 4차 재난지원금으로 풀린 돈만 30조 원. 지난해까지 합치면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시중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풀린 상황에서 무작정 저금리를 유지하면 인플레의 역습 우려가 커집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도 물가가 급등하면서 금리 인상론이 나옵니다. 한국은행도 며칠 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물가가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조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많아져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그런 요인이 이제 한국은
하지만 금리 인상은 후폭풍이 큰 카드입니다. 아직도 차가운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765조 원.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가계뿐 아니라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올린 만큼 소비가 그냥 확 둔화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사실은 내수가 별로 안 좋잖아요. 정부는 3분기부터 물가 상승세가 꺾일 거란 입장이지만 세심한 금리 정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가격이 2배 이상 뛴 자치구가 4곳에 달했습니다. 아파트를 가격별로 줄지어 놨을 때 가운데 아파트의 가격을 나타내는 중간값도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입주 6년차 아파트 단지. 지난 4년간 3.3제곱미터당 실거래 가격이 2,560만 원에서 5,212만 원으로 103.5% 올랐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해 대부분 상승률이 100%를 웃돕니다. 많이 올랐죠. 진짜 따블도 더 올랐. 3년 전보다 따블이 더 올랐어요. 왕십리역 또 GTX 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교통도 좋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2,326만 원에서 4,358만 원으로 2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성동구, 노원구, 동작구, 도봉구는 2배 이상으로 올랐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은 오른 금액이 커 강남구의 경우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를 뜻하는 중간값도 9억 9,800여만 원으로 4년 전보다 65% 올랐습니다.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 전체의 중간 가격 역시 따라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아파트까지 오르면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값도 1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공급 부족을 보이고 있어 집값 안정세는 당분간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들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계 건의를 받은 대통령의 답은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4대 그룹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주시라고 요청했는데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가 제출된 것을 언급한 겁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 회장의 사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이번엔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더욱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률이 60%가 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면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나옵니다. 갖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준다면 적폐청사를 걸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시대를 거슬러서 또 다른 적폐를 쌓는 것입니다. 재계에선 8.15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데 취임 한 달을 맞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당 대표로는 두 번째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무엇보다도 공정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사과하면서 이 문제를 입시 문제에 한정시켰습니다. 또 느닷없이 윤석열 전 총장 가족까지 똑같이 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하면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가 사과 회견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과는 2년 전 이해찬 전 대표의 사과와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스펙과 표창장 위조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송 대표는 법적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 가족들도 동등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송 대표는 당초 사과 의지가 강했지만 당내 반발을 의식해 수차례 수정을 거치며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참새 깃털보다 가벼운 진정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영혼은 없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은 나를 밟고 전진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비판은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이 뭘 잘못했는지 사과를 하냐며 송영길 대표 탄핵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을 쇄신하겠다던 송 대표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면서 양쪽 모두에서 비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고 대표 취임 한 달 만에 송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던 시각, 이를 생중계하던 민주당 유튜브 채널엔 송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송영길 사퇴하라, 송영길 탄핵이라는 발언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사과했고 이해찬 전 대표께서도 이 문제는 사과했던 문제이고 일부 지지자는 송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를 SNS에 공개하며 항의하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회견 뒤 당대표실엔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조국 죽이기에 동참한다,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등의 비판글이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김한정 의원도 당이 왜 나서느냐며 이제 조국 교수를 놓아주자고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사과 수위에 대한 송 대표의 고민이 컸다며 지지자들의 반발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송 대표의 사과가 핵심 당원의 반감을 산 것은 물론 중도 진영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리더십에만 상처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은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피해에 대한 합의 명목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주는 데 대한 대가였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이용구 법무차관은 택시기사 A씨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A씨는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자신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TV조선 취재진에게도 합의금이 상당한 액수였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고가 2천만 원이야 벌금이. 최고를 갖다 주겠어요. 적당히 합의금을 갖고 갖다 줬겠지. A씨는 합의 당시 이 차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합의 다음 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녹화가 안 돼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차 간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단순 합의금이 아닌 영상 삭제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통상 한 1,200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1,000만 원 일반 폭행비에서는 조금 많은 금액이만. 경찰은 택시기사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어제 취임한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 총장이 조직 개편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했다고는 합니다만 저희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는 매우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까지 하며 원만한 관계를 과시했는데 이 역시 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인사치고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박범계 장관과 50분 동안 만났습니다. 35분은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박 장관의 첫 회동이 15분 안팎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김 총장은 회동에서 검찰 내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 사항을 잘 전달했고 장관은 경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대략적인 구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원만한 관계를 강조하려는 듯 이례적으로 합동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 원칙이 있으시고 또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사 원칙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장관님께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관님은 오늘 주로 그 의견을 경청하시는 자리였고요. 김 총장은 내일 오후 박 장관을 다시 만나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등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사전에 합격자를 내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공고 2달 전에 특채교사 5명을 콕 집어서 법률 검토를 맡긴 건데 이 사람들은 2달 뒤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법률 검토 문건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검토를 했다면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서울시 교육청이 만든 내부 문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김모 씨 등 5명을 특별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들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서울시 교육청은 중등교사 특별 채용 공고를 냈고 내부 문건에 이름이 있었던 김 씨 등 5명은 모두 합격했습니다. 당시 특별 채용에는 17명이 지원했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인사가 특별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해당 문건은 특별 채용의 적법성 검토를 요청한 문건이라며 특채에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의원에 5명에 대해서 특별 채용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뭐 문제가 되는 건지 이걸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사건 발생 이후 3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다가 오늘 서욱 국방장관을 만난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가해 남성을 뒤늦게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사건 직후 군사경찰은 성추행에 저항하는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3달 동안이나 사건을 쉬쉬한 이유는 뭐였는지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충남 서산의 한 전투비행단 술자리가 끝난 뒤 장모 중사가 여성 후배 이모 중사를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강제 추행했습니다. 하지 말아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이중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됐습니다. 이중사의 변호인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은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장중사는 이중사의 숙소에 찾아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부대 상관들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일이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사가 청원 휴가를 떠난 2달 동안 군사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도 장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습니다. 공군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라고 의원들과 아마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매우 배치되고 이 중사는 결국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인 지난 22일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딸의 죽음 11일 만에 찾아온 국방장관에게 유족은 가해자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유차적인 당연히 이렇게 대한 그 수사하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 군 검찰단은 사건 석 달 만인 오늘에서야 장 중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밤 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 와중에 공군의 또 다른 부대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성 간부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서 불법 촬영을 하고 그 사진들을 피해자 이름을 딴 컴퓨터 폴더에 따로 저장했다고 합니다. 군은 이 사건도 피의자를 전출시키지 않고 한 달여 동안 쉬쉬하며 조사하다가 외부로 알려진 오늘에서야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군 당국에 수사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공군 제19 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는 지난달 4일 부대 안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A하사는 숙소에 있던 여군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주거 침입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군은 A하사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군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A하사는 심지어 피해자 이름으로 된 폴더를 여러 개 만들어 촬영물을 정리해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5명 이상이며 다양한 계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A하사를 피해자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분리해 놓았다고 했지만 A하사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다른 부대로도 전출되지 않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A하사가 군사경찰이란 점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군은 시민단체의 폭로가 나오자 사건 한 달여 만인 오늘에서야 부대 내 군사경찰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수사 주체를 이관했고 A하사를 타부대로 전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부대를 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오픈되고 클리어돼야 되는데 공개돼야 되는데.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군은 어느 집단보다 기강이 중요한 곳이지만 일단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군 내 성폭력이 심각한 건 바로 그래서일 거죠. 상관의 회유에 못 이기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공동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대충 조사하고 서둘러 덮어버리는 속성도 그동안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피해자를 2번 울리고 더 기가 막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근절되지 않는 군내 성폭력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 숨진 공군 중사의 유족들이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오열합니다. 딸을 잃은 비통함에 어머니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죠. 초동 조치 분야, 또 2차 가해 분야, 또 지휘관으로서의 조치 이런 것 등등까지도 낱낱이 좀 살펴가지고. 하지만 이런 다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육군부대의 한 장교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는데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은 상황을 보다 못한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대신해 신고하면서 알려졌죠. 2017년 5월에는 해군 여성 대위가 대령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유가족은
군은 문제를 은폐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분을 샀죠. 국방부는 지난 2015년 성추행이 한 번만 적발돼도 가해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의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시스템이 유명무실했다는 반증인 셈이죠. 2018년에는 성범죄 특별대책 TF까지 만들어졌지만 2016년부터 5년간 모두 600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죠. 단속하고 대책을 세우고 군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폐쇄적인 상명하복식 문화에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렵게 신고를 해도 조직적 무마와 회유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재발 방지 대책만 반복하지 않으려면 병역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군은 휴대전화를 통한 익명 고충 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국방 헬프콜 운영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말뿐인 개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 짚어봅니다. 지금의 본격 접종을 앞두고 정부는 두통이나 고열 등 이상 반응 우려의 해열 진통제 복용을 권고했죠. 그런데 같은 성분의 약이 70개나 되는데도 유독 타이레놀만 찾아서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황병준 기자입니다. 약국을 찾은 손님이 타이레놀을 찾습니다. 백신 접종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상 왔으면 이걸 먹으라고요? 하지만 이미 동의난 상황. 다른 약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지금. 갑자기 타이레놀 찾으니까 거지. 큰 게도 없어요. 있는데 귀하다 하면 그 품귀가 되는 건데 지금 품절이요. 다른 해열 진통제도 많은데 타이레놀만 찾는 이유는 방역 당국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접종 후에 어느 정도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타이레놀과 같은 그런 소염 효과가 없는 진통제는 복용을 하시는 게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시판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는 70개에 이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또 여러 제형과 용량으로 나오거든요.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꼭 특정 상품을 고집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56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내일 마감되는 60에서 74세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은 76%를 넘겼습니다.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모레부터 병원에 직접 잔여 백신을 예약할 수 있는데 잔여 물량은 고령층에 우선 배정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수도권부터 등교 확대에 들어갑니다. 최원용 기자입니다. 서울 한 중학교 1학년 진로체험 수업 시간. 온라인 수업보다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더 쏙쏙 들어옵니다. 학교에 와서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해 초중고 등교 수업은 예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업 성취도는 역대 최대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 3%를 표집해 평가한 결과 중상위권을 뜻하는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중3 국어와 영어, 고2 국어 과목에서 평균 8%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전 과목에서 늘었고 특히 영어는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업에서 이렇게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성별로는 남학생이 도시보단 시골에서 학력 하락이 컸습니다. 자신감, 학습 의욕 저하 등도 학업 성취 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이번 달 수도권 중학교부터 등교를 확대하고 교육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총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코로나 이전부터 증가해왔다며 일괄적인 학력 진단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돼지 축사 옹벽이 무너지면서 공사장을 덮쳐서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옹벽 바로 아래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붕괴 사고에 대비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삽으로 연신 흙을 걷어냅니다. 무너진 옹벽 잔해와 흙더미에 근로자 1명이 매몰됐습니다. 매몰됐던 상태라 환자가 육안으로는 확인 불가능했었고요. 중장비를 이용해서 옹벽과 쌓여있는 흙을 제거한 뒤에 틈을... 어제 낮 1시 40분쯤 충남 논산의 한 돼지 축사에서 길이 12m, 높이 2.4m짜리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과 흙더미가 아래쪽 배수관 공사장을 덮쳤습니다. 배수관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던 농장주도 토사에 휩쓸려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은 블럭 하나의 무게만 800kg에 이릅니다. 유족들은 옹벽 붕괴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안전하게 이게 안 무너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안 해놨고. 당국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안전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작업에 있어가지고 좀 위험 부분에 조금 인지를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바다와 태양에서 전기를 얻는 이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죠. 친환경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전국의 현장 주민은 농어촌 파괴형 에너지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선혁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 보성 오봉산입니다.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이 일대 24km 구간에 고압 송산탑과 태양광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발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특정 지역의 산과 하천들을 훼손하는 자연 파괴형 에너지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어업인 200여 명은 오늘 전남 목포 김원희 의원 사무실 앞에서 풍력 발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빨리 만들 것인지 딱 여기에 대한 목적이 되어 있는 이 법안은 수정이 돼서도 안 되고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 비중을 10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입니다. 해상풍력 건설이 추진 중인 부산 해운대와 경남,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관 피해라던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소음 관련하고 저주파, 전자파 관련 때문에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친환경을 내세운 신재생 에너지. 하지만 현실에선 농어촌과 자연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울산에 가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고래를 구경하는 고래 탐사선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해서 일부러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10번을 운항하면은 9번은 허탕을 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이 바다로 출항합니다. 고래를 보려는 승객 100여 명이 배에 올랐습니다. 3시간 동안 55km를 항해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고래를 보고 싶었던 승객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와서 소리 지르고 사진 찍고 조금 기분 좋게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고래 보는 게 힘들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고래바다 여행선은 올해 8차례 출항했지만 단 한 번도 고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고래 발견율도 평균 12%에 그칩니다. 울산항 앞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남쪽으로 우회하는 항로 때문입니다. 이동하는 데만 3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정작 고래가 서식하는 해역에서 머물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돌고래들이 나타나는 현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울산항 기준으로 약간 북쪽 해역에 갈 수 있으면. 하지만 해경과 해양수산청은 무역항 내에서 선박은 항로를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며 고래 탐사선의 항로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비효율적인 항로에 갇힌 고래바다 여행선이 고래를 구경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고래 탐사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미국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인기 제품이죠. 그런데 미국 법원이 이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22명에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에 판매된 물량은 문제가 없을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땀띠 등을 진정시키는 데 주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국 미주리주의 여성 22명이 베이비 파우더 등 활석이 든 존슨앤존슨의 화장품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Talc has been associated with ovarian cancer, particularly by women who use talc for long periods of time in the genital area, such as Johnson's Baby Power. 이들은 존슨앤존슨이 활석 성분에 성면이 섞인 걸 알고도 이를 30년 동안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심에 불복해낸 존슨앤존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조 3,500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 5월 북미 지역에서 베이비 파우더를 팔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나라에선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제품별 성면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이 업체의 국내 판매분에서 성면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문제가 없다면서 계속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0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과거 안철수 대표에게 했던 욕설을 방송에서 다시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있었던 거짓 해명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전당대회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태희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2년 전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이준석 후보는 청년 당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를 향해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철수 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지만 다음 날 이 후보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자 당내에선 제명 요구가 이어졌고 이 후보는 직위 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정치권 인사는 훨씬 심한 발언도 많았다며 2시간 동안 안 대표 욕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이 후보는 사석에서 한 발언이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욕설 초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해당 욕설은 장애인 비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과는커녕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난 걸 부인했다가 사실로 확인되자 뒤늦게 인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커피 한 잔 같이 한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마주침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크게 언급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한 유튜브 방송에선 김 전 대표와의 관계를 스스로 부각시켰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하는 마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한없이 마음 편해. 이 후보는 부산 합동토론회에서 이런 논란들에 대해 네거티브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이제 특정 후보 진영에서 뿌리는 것이 저희가 포착되었는데요. 그게 경험과 경륜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통합의 걸림돌이 될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어떤 후보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 끌어 담아서. 특정 후보와는 아주 안 좋은 악영이 겹쳐 있는 사람은 맡아서는 안 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 여당이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추석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당장은 공돈이니까 받을 땐 좋은데 문제는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다시 나가야 할 돈이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이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정부 여당안과 과거 사례들을 종합해 추산하면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위로금 14조 3천억 원, 자영업자 손실보장 6조 6천억, 예. 백신 유급 휴가비를 최대 9조 2천억으로 잡아 총 30조 원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빠르면 여름, 늦어도 추석 전엔 지급한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죠. 이 전체 금액이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잘 체감이 되진 않는데 국민 개개인이 받을 돈은 얼마쯤 될까요? 네, 재난위로금은 지난해 4월 2차 지급대 수준인 1인당 30만 원, 자영업자 손실 보장은 하루 기준으로 180억 원, 백신 휴가비는 하루 7만 원씩 전체 접종자 4,400만 명이 받는다고 보고 계산한 액수입니다.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오늘 한 여당 지도부의 말이죠. 지역 화폐로 받으면 좀 불편할 텐데 이 지역 화폐로 주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현금보다 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 10,000원짜리 물건을 각각 현금과 지역 화폐로 살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금은 10,000원을 내지만 지역 화폐 10,000원권은 9,000원으로도 살 수가 있죠. 즉 똑같은 소비 효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고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이 조사 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좀 다른데요. 국책기관인 KDI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시 소비는 많아야 3만 6천 원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만 9천 원이란 조사도 있는데요. 이 받은 돈의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국가 재정을 통해 어려운 국민을 돕고 경제를 살려야 하지만 그 효과에 비해 자칫 국가 부채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예,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다 이런 보도를 앞서 해드렸는데 여기에 30조 원이 더 풀리면 인플레이션 심해지지 않을까요? 이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 1월 0.6%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엔 2.6%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30조 원까지 풀릴 경우 정부 의도와는 다른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예. 생산은 변함이 없는데 돈만 풀리는 거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증가하게 돼 있죠. 오히려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예, 대선 앞두고 야당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포퓰리즘 경쟁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이건 좀 걱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력으로 불리는 털사 학살이 100주기를 맞았습니다. 흑인 300여 명이 백인에 의해서 살해당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서 폭력의 수준을 넘어선 대학살로 규정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폭우를 뚫고 촛불을 든 이들이 모여듭니다. 100년 전 백인들의 살해당한 흑인 300여 명을 추모했습니다. It will be something that I can really share with my family and all my great nieces and nephews and just help them to just understand you must know your history. 당시 털사의 그린우드는 블랙 월스트리트로 불릴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 건물 1,200여 곳이 불타는 등 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100주년을 맞아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선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생존자들 앞에서 대학살로 규정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was not a riot. This was a massacre. 1997년 털사 조사위를 꾸리기 전까진 인종 폭동으로 불렸습니다. We were taught not to even think about that, not to even do nothing. I mean, you know, hush, hush. 의회는 최근 생존자 3명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I have lived through the massacre every day. Our country may forget this history, but I cannot.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17살 소녀가 맨손으로 곰을 물리쳤습니다. 집 담장 위에 올라서서 반려견들과 싸우던 어미곰을 밀쳐서 몰아낸 건데요. 당시 상황 신인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미곰과 새끼곰 2마리, 담장 위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옵니다. 그러다 개 짖는 소리에 멈춰서고 새끼들은 담장을 타고 도망칩니다.
어미곰은 개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앞발로 방어하다 개 한 마리를 들어올립니다. 그러자 이번엔 소녀가 황급하게 뛰어오더니 두 손으로 곰을 밀쳐내 개를 구출합니다. Honestly, the only thing I had in mind was to protect my dogs, and that's what I did. 집안에 있던 17살 소녀는 반려견들이 짖는 소리에 나와봤던 참이었습니다. It's horrifying to see your daughter approach a huge bear. 다행히 손과 무릎을 조금 다쳤고 반려견들도 탈이 없었습니다. And they are not inherently aggressive towards humans or our pets. She was reacting to the perceived threat of the dogs. 전문가들은 곰들이 민가에 자주 출몰할 시기라면서 만지지 말고 소리를 크게 내 쫓아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곡 버터로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올라섰는데 9개월 만에 4곡을 1위에 올린 것이기도 합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럽게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가사처럼 방탄소년단이 신곡으로 글로벌 시장을 녹였습니다. 신곡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올랐는데 다이너마이트와 라이프 고우즈 온 이후 세 번째 1위입니다. 올여름 정말 이렇게 신나게 좀 우리 생각 없이 좀 즐길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빌보드 핫백 1위까지 찾아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서도 기록 행진 중입니다. 리믹스 곡인 세비지 러브까지 더하면 9개월 만에 통산 4번째 1위로 솔로 가수 중 저스틴 팀버레이크, 그룹 중에는 잭슨5 이후 최단 기간 기록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1위에 오르는 핫샷 데뷔곡이 3곡으로 늘었는데 그룹 중에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합니다. 외신들은 슈퍼스타가 강렬한 인기를 입증하며 새 역사를 썼다. 버터로 빌보드 차트를 녹였다며 극찬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때는 그냥 신기록의 개념이었다고 하면 미국에서 즐겨 듣는 가수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팝 시장의 슈퍼스타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 그칠 줄 모르는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Hey, get out of here.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다가 파리를 쫓습니다. 파리가 손등에 앉자 단숨에 때려잡아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부통령 후보 토론에선 펜스 부통령의 흰머리에 파리가 2분 넘게 앉아 토론을 경청했습니다. 파리는 골치 아픈 토론회를 빛낸 스타로 각광받았죠.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때려잡을 때다. 딸을 특채한 어느 장관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랬던 조 전 장관이 9년 뒤 자신이 어떤 처지가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반면 펜스 부통령 머리에 파리는 비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심리학에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충격적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심리치료 효과를 가리킵니다. 파리같이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조국 회고록을 보면 스스로 말한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거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엔 객관적인 응시 대신 격앙된 감정만 들끓었습니다. 조리돌림과 멍석마리로 멸문지화를 당해 무간지옥에 떨어진 가족의 피로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회고록이라고는 합니다만 참여는 없었고 억울하다는 주장만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입니다. 회고록 제목인 조국의 시간에 다시 빠져 붙잡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사과라고 하긴 했는데 국민들이 이걸 사과라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자신과 자녀 문제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조국 당사자를 슬쩍 뒤로 밀었습니다. 회고록도 반론 요지서라고 감쌌습니다. 이래서야 조국의 시간을 건너 국민의 시간으로 갈 수 있을지요.
조 전 장관은 송 대표에게 또다시 저를 밟고 전진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고록에 쏟아진 지지층의 열렬한 반응을 민주당이 외면하고 이른바 조국 손절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심 끝에 나온 송 대표의 입장문이 그 난처한 상황을 절절히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력 같다고나 할까요? 이 와중에 조 전 장관은 책이 완판됐다, 인쇄소가 쉴 틈 없이 돌아간다, 용지가 동났다, 출판 역사에 전례가 없다는 홍보글을 잇따라 가져다 올리고 있습니다. 6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의 시간, 국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내일은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20에서 4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천둥, 번개와 함께 최고 80mm의 많고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 장마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에 이례적으로 잦은 비가 내리는 만큼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3도, 대구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